딥시크 자체는 스스로 돈 벌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딥시크 창업자의 철학이에요. 한 200여 명의 지금 연구진들을 모아놓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정말 의미 있는, 제가 보기에는 혜성과 같이 나타난 대단한 큰 리더십을 갖고 있는 친구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미국이 지금 앞서 나가고 있고, 미국이 AI 부분에서는 창조 기업 창조하고 있고 선도하고 있고, 우리는 모방하고 있고 후발이다. 창조의 대열에 끼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기술력이고 하나는 도덕적인 존경감이다. 그 생태계에서 우리는 도덕적 존경감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니까 언제나 모방하는 업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생태계에 기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월급은 많이 주겠지만 우리는 스탁 옵션 못 준다. 우리는 돈 벌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근데 대신 뭘 주겠냐? 여러분들이 여기에 일했다는 것만으로도 평생에 어딜 가든지 간에 도덕적 존경심을 받도록 해주겠다. 지금 이제 뉴스가 나온 지는 좀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뜨거운 딥시크부터 여쭤보려고 합니다. 딥시크 쇼크, 이제 AI 패권 쟁취할 것이라는 해석도 있고, 뭐 중국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신 분들도, 비하하는 분들도 있고. 일단 현재까지는 어떻게 보시나요, 박사님은? 이제 미중 간에 있어서 AI 패권 경쟁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고, 그리고 상당히 격차를 보이면서 중국이 미국을 쫓아가고 있었다면 되게 동등한 입장에서 이 경쟁이 치열해질 거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의 긍정의 외부 효과라고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것, 스피로버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기술 문서까지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 기술 문서의 영향을 받아서 국내로 볼게 되면 네이버의 클로바엑스 같은 경우도 도움을 받게 되는 거고요. 연구 발전에 있어서 예를 들면 트라이얼 에러를 크게 줄일 수 있죠. 근데 이러한 AI 모델 개발에 있어서의 트라이얼 에러는 어마어마한 시간 절약과 재정적인 절약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픈 AI도 마찬가지고, 구글도 마찬가지고, 엔트로픽도 마찬가지고, 익사드 AI라든지 프랑스의 미스트랄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딥시크가 일어났던 가장 큰 성과 중에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이제 지금까지는 강화 학습에다가 휴먼 피드백을 했다라면 휴먼 피드백 없는 강화 학습에 성공했다라는 거고, 다만 그 강화 학습을 위해서 조금 콜드 스타트, 즉 초기의 학습은 좀 인간이 좀 도움을 줘야 되는 이런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부분에서 이 방법론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흐름들이 형성될 것이고, 이것은 대단히 AI의 진화 속도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효과는 가장 중요한 건데, 가격 효과죠. 제작 비용이 얼마 들었다, 그 논쟁이 어떻다, 그것이 가짜다, 진짜다,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운영 비용이죠. 운영 비용의 저렴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고요. 운영 비용이 저렴해지게 된다면, 우리가 보통 시장은 기술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디플로이먼트, 이 적용이 많을수록 가격이 싸지는, 치퍼해지는 경향성을 가질 때 대중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대중화가 이루어지면 더욱더 많은 기술을 쓰게 되고, 더욱더 다시 가격을 낮추고 다시 대중화가 이루어지면서 적용과 가격과 대중화의 삼각선순환들이 이루어질 때 기술 발전과 대중화가 가속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미국과 중국 또는 한국이나 일본 또는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러한 몇 개의 어떤 선진 국가들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나 남미나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AI를 쓰게 될 수 있는 이러한 가격이 낮아지면서 어떠한 시장의 사이즈가 근본적으로 커지는 이러한 경향으로 가게 되는 국면으로 저는 진입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효과로서 딥시크 효과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휴먼 피드백이 없는 게 좀 차이점을 하셨는데, 요게 되게 중요한 건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와 관련돼서는 AI 학자들 간에 많은 연구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의 인간의 어떠한 개입을 통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 아니다. 순수하게 컴퓨팅 파워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진영이 많이 싸우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휴먼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그 결과값에 대해서 인간들이 참 잘했어요, 못했어요, 만족스러워요, 이 도장을 찍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오픈 AI 같은 경우 이 비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케냐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일을 맡겼고 시간당 $2로 일을 맡겼던 거죠. 그렇게 인간이 개입을 통해서 무언가 진화를 시키고 있었는데요. 사실 여기에 대한 많은 AI 학자들 간의 논쟁이 있어요. 일부에서는 그럴 필요 없다. AI 스스로가 AI를 평가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될 경우에 이것이 만들어지면요, 엄청난 속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많아도 그 인건비 때문에 케냐로 그 이동시킨다고 해도 거기에서 AI에게 일일이 우리가 질문해보고 답변하는 것은 컴퓨팅 파워가 아니잖아요. 휴먼 파워에 의해서, 인간의 그 스피드에 의해서, 노동 속도에 의해서 작업이 되는 데에서의 한계와, 만약에 강화학습에서 휴먼 피드백이 없어지고 강화학습이 AI 스스로가 된다는 건 컴퓨팅 파워만 높여져 버리면, 쉽게 얘기해서 엔비디아 칩만 좋아지면 더 빨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대단히 개발 속도에 있어서 엄청나고요. 비용도 대단히 절감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강화 학습에서 휴먼 피드백 HF가 사라진다는 것은 기술 발전에 있어서 결정적인 진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딥시크는 기존 오픈 AI와 굉장히 다른 점이 이런 앞에 말씀해 주신 세 가지, 그리고 오픈했다는 게 굉장히 또 다른 거겠죠? 그렇죠. 그렇게 오픈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있었던 긍정의 외부 효과들. 즉, 이것을 여러분, 딥시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착각하는데, 중국에서 이제 서비스하고 있는 딥시크. 여기는 이제 뭐 정보가 보안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사용 금지하고, 이거는 중국에서 호스팅하는 딥시크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깃허브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허깅페이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그리고 마음대로 변형해서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서의 딥시크가 있습니다. 이걸 받아 쓰고 있는 것이 벌써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받아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AI 검색 서비스라고 하는 퍼플렉시티도 지금 이거를 받아 쓰고 있고요. 한국의 서비스인 리튼도 이걸 받아서 쓰고 있고요. 지금 수많은 업체들이 벌써 1000여 개가 넘어요. 이걸 받아서 변형해서 쓰고 있는 것. 이런 부분에서 이러한 딥시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오픈소스로 받아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큰 비용 없이 호스팅 비용만으로도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리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API 비용으로 오픈 AI라든지 엔트로픽의 클로드라든지 구글의 제미나이를 받아가지고 쓰면서 이용자들은 또 무료로 쓰게 해줬잖아요. 사실 이거 투자금 받은 돈으로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이용자들을 모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아직까지는 전통적으로 쓰던 거를 다 폐기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부분 만약에 딥시크로 대체할 수 있다라면 호스팅 비용만 낼 수만 있다라면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했던 막대한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리튼뿐만이 아니라 다른 스타트업들도 대단히 공세적으로 시장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이 없으니까요. 이러한 효과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딥시크를 직접 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딥시크의 문서를, 기술 문서를 보고서 우리는 클로바 X고 우리는 오픈 AI의 챗GPT고 우리는 구글의 제미나이지만 이 방법론을 쓰면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 휴먼 피드백을 제외했을 때, 강화 학습을 했을 때는 AI가 AI 스스로에게 참 잘했어요라는 이 보상이라고 하거든요. 너 일 잘했으니까 이렇게 참 잘했어요라는 도장을 찍어줘야 돼요. 이 보상 함수가 두 개가 있는데 이거를 아주 구체적인 지수까지 해가지고 다 공개를 했거든요. 그럼 이 방법을 써보면 클로바 X도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는 방법론을 찾을 수가 있는 거고, 오픈 AI도 이 방법론을 쓰면 되겠네 해가지고 다른 AI 모델들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딥시크를 다운받아서 써도 되고, 그리고 다른 AI 모델도 발전을 시키는 데를 가속화시켜 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 오픈소스와 기술 문서의 공개는 대단히 경제학적으로 볼 때는 긍정의 외부 효과를 명백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럼 오픈 AI는 딥시크에 의해서 굉장히 안 좋은 것들로만 가득한 건가요? 아니죠. 아니면 좋은 것들도 있긴 한 거예요? 오픈 AI가 가장 앞서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재밌는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오픈 AI가 일주일 만에 O3라는 것을 공개를 했죠. 즉 O1보다 더욱더 진화된, 그래서 O1하고 경쟁하고 있는 게 딥시크의 R1인데 R1보다 훨씬 더 좋은 O3를 먼저 대단히 물론 O3는 시험품들은 미리 공개했었지만 이거를 대중 서비스로는 예상보다 빨리 공급을 했고, 그리고 오픈 AI의 지금 유료 사용자는 1억 5,500만 명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무료 사용자는 3억 명이거든요. 이 무료 사용자도 이 고급 서비스를 써보게 해준 거죠. 이번에 오픈 AI의 검색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로그인도 없어도 가능하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비스 가격을 오픈 AI도 낮춘 겁니다. 왜? R1이 가격 압력을, 보통 우리가 경쟁이라는 것은 이 가격 압력을 시장에 제공하잖아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거나 무료로 제공해줬다는 것, 오픈 AI도 변화되는 거고, 또 오픈 AI가 원래 $200를 내고 있는, 월 $200를 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딥 리서치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기 시작했어요. 딥 리서치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기능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탠포드에서 스톰이라는 기능들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도 그냥 제가 영어로 몇 가지 질문 던지면은요, 논문을 하나 써줘요. 그 수많은 아티클들의 그 레퍼런스와 학술적인 것들 다 찾아서, 이게 이제 오픈 AI에서 개발한 것은 스탠포드에서도 개발했지만 오픈 AI에서 개발한 건 이제 딥 리서치라는 거고요. 구글도 유사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3월부터는 월 $20 내는 사람들에게 사용해 주겠다. 기술에 어떠한 앞서 나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기술을 갖다가 빨리빨리 선공개하면서 이 시장에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즉 AI 경제의 진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또 하나는 딥시크 같은 경우도 R1을 내놨으니까 R2, R3도 내놓겠죠. 딥시크도 되게 빠른 속도로 내놓으면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동안 정체되었던 이 서비스 부분에 시장에 활력이 들어왔다. 그래서 2025년 AI 경제의 어떠한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딥시크로 인해 AI 하드웨어가 가행 또 투자 상태가 아니냐는 의견도 있고, AI R&D 경쟁을 촉발해 AI 하드웨어 수요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이제 긍정적인 박사님 그런 의견 팽배한데, 박사님 그러면 후자를
보신다는 입장인 건가요? 그렇죠. 네네. 과잉 투자가 됐던 부분은 사실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구글의 CEO인, CM 피차이 같은 경우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작년 10월에, 가을에. 그 과소 투자의 위험이 과잉 투자의 위험보다 크다. 맞아. 그래서 적게 투자해서 나중에 그거 하는 것보다 지금 네. 과잉 투자하겠다. 지금 그래서 어느 정도 과잉 투자되고 있는 게 맞고요. 미국의 빅테크 4개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구글 갖고 있는 알파벳, 그 다음에 아마존, 메타 이 4개 기업이 작년에 2천억 달러를 넘게 있고요. 올해는 2천억 달러를 훨씬 더 넘겨서 한 2,500달러를 투자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뭐 흔히 말하는 매그니피칸트 세븐 같은 경우는 작년에 투자했던 돈이 전체 7개 합치면 3천억 달러가 넘거든요. 정말 이거 거대한 돈입니다. 여러분 스타게이트 갖고 자꾸 놀라시는데 스타게이트 뭐 3, 4년 동안 5천억 달러 하겠다 그러잖아요. 이미 빅테크들은 매년 2천억, 3천억씩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과잉 투자라고 볼 수 있죠. 왜? 월가에서 볼 때에는 이거는 도대체 AI 레비뉴는 언제 만들고 도대체 이렇게 계속 투자만 하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서비스 시장이 예를 들면은 여의도만 하다가 서울만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해냈던 과잉 투자가 넉넉하게 풀로 가동이 되겠죠. 그리고 이 시장이 이제 서울을 넘어서 경기도로 확산이 됩니다. 그러면 더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고성능 AI 칩들이 더 필요해질 거라는 거예요. 왜? 시장이 여의도에서 서울로 커졌고 서울에서 다시 경기도로 커지고 대한민국 전체로 커지고 아시아로 커지고 이런 식으로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데이터 센터는 계속해서 더 필요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이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본스의 역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제본스의 역설이라는 것은 1895년입니다. 되게 오래된 경제학 이론인데요. 그러니까 제본스라는 경제학자가 이제 관찰을 한 거예요. 당시에 이제 증기기관이 막 만들어졌었죠. 증기기관이 만들어졌는데 석탄을 쉽게 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광산 기술을 그전에는 필요 없었죠. 증기기관이 나오면서 석탄이 필요하게 되니까 처음으로 캐야 되는데 이 광산 기술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석탄을 캐는 기술이 대부분 말과 소를 이용했던 거예요. 뭐 자동화돼가지고 지금처럼 기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과 소와 인간이 들어가서 이걸 캐내다 보니까 석탄이 너무 비쌌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반도체처럼 너무 비싼 거죠. 그런데 증기기관이 좋아져가지고 효율이 100%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제 좀 석탄 좀 덜 쓰겠구나. 석탄 좀 덜 써서 석탄 소비량이 좀 줄어들 수 있겠구나. 비싼 석탄 이제 적게 써도 되니까 이윤도 좀 좋아질 거고. 근데 웬걸요. 사람들이 효율이 좋아졌다니까 이 기계를 너도 나도 다 사는 거예요. 공장에서. 그랬더니 석탄이 더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석탄의 총 수요는 늘어나더라. 이것이 기술의 발전이 원자재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총 수요를 증가시킨다가 제본스의 역설의 뜻이에요. 근데 물론 제본스의 역설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한국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안 하지만 가격 탄력성이 중요합니다. 가격 탄력성이 대단히 높아야 돼요. 이러한 부분들은 뭐 꼭 우리가 경작적으로 우리 짚어보진 않더라도 저는 엔비디아의 칩이라든지 또는 뭐 브로드컴이나 마벨 테크놀로지가 만드는 이런 칩들 또는 여기에 공급돼야 될 SK 하이닉스의 HBM의 수요는 중장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저는 사실은 칩의 수요보다는 블랙웰이 언제쯤 양산되느냐. 이것이 지금 2025년에서 가장 큰 화두입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2024년 하반기에 분명하게 양산할 수 있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근데 1월 지금 2월도 중순인데 전혀 지금 이 소식이 안 들려오고 있잖아요. 엔비디아는 지금 블랙웰을 양산 안 하고 있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블랙웰의 양산이 대단히 중요한 거고 저는 블랙웰이 양산되기 시작하면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이게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칩은 안 쓸 거다. 아니에요. 엔비디아 칩은 더 많이 쓸 거고 AI 경제 적용 범위가 대단히 커질 겁니다. 자율주행이나 로봇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업의 모든 생산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데도 AI가 다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제작 기계에도 들어갈 거고 AI의 쓰임새는 더욱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AI 모델이 좋아지면 정말 우리의 전기처럼 전기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잖아요. 가정부터 공장부터 무슨 우리 상점까지 농촌에까지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AI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이런 경제로 지금 전환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의 수요는 저는 폭발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딥시크 발충기 엔비디아 주가가 좀 시청이었을 때 이거를 현재로 기준으로는 어쨌든 저가에서는 사각개미도 많은데 괜찮다고 보시나요? 물론 엔비디아 하나만을 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매년 20, 30%씩 또는 40%씩 성장할 거라는 것은 분기별로도 그렇고 저는 의심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주식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주가를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끌어올릴 거냐에 대해서는 변동성이 원래는 엔비디아가 많지 않습니다. 초기에 변동성은 있었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오면서는 지금 횡보 정도지만 변동성이 없는데 변동성은 심각해질 수 있어요. 여기 예를 들면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 것이 브로드컴이나 마벨 테크놀로지가 존재하는 거고요. 추론 전문 칩들 미국의 그로기라든지 다른
이름은 비슷하지만 스펠링이 좀 다르죠. 그 익스닷AI, 테슬라가 갖고 있는, 일론 머스크 갖고 있는 익스닷AI 그로크하고 K로 끝나는 거고, 이거는 Q로 끝나는 그로크이라든지 이러한 추론칩들의 어떤 등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쟁 요소는 분명하게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보셔야 될 것은 하웨이입니다, 여러분. 하웨이가 그 어센드 910C라는 칩을 만들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대단히 전문적인 반도체 전문 미디어죠. 톰스 하드웨어에서 평가하기를 하웨이의 그 어센드 910C 칩의 수준을 A100과 H100 중간쯤이라고 보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H100의 한 50%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단히 높은 수준인데요. 이 하웨이의 어센드 칩에서 딥시크, 서비스로 딥시크, 중국에서 호스팅하고 있는 서비스는 작동됩니다. 그러니까 즉 충분하게 딥시크가 하웨이 칩에서도 작성한다는 건 대단히 여러분 큰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엔비디아 칩도 뭐 지금 한국에서 국가 정부가 나서가지고 뭐 올해 내로 뭐 10,000개를 구하니 2,000개를 구하니 막 이러고 있잖아요. 정말 돈이 있어도 못 사는 것이 엔비디아 칩입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고 공급이 딸리다 보니까 물건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필리핀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태국 정부라고 생각해 보시고 아르헨티나나 나이지리아나 케냐 정부라고 생각해 보시죠. 우리도 춘기기간이 나왔어요. 춘기기간 우리나라에도 도입을 하면은 지금 우리가 막 쫓아가서 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어요. 거기는 AI 안 하고 싶겠어요? 근데 거기 엔비디아 언제 기다려요? 한 3년 뒤에나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 얘기해 주시, 지금 하웨이 칩 사서 딥시크 돌려요, 여러분. 뭐 정보 보안? 그러면 우리 그건 중국에 돌려서 그런 거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통제해서 돌리세요. 딥시크가 대단히 하웨이하고 궁합이 잘 맞습니다. 그러면 하웨이에 있는 칩들을 당연히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돈 없어요. 우리가 차관 빌려줄게요. 그 차관으로 우리 칩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 중국이 지금 유일하게 못하고 있는 것이 반도체 독립이에요. 제조 모든 것들은 대부분 독립했는데 고성능 반도체 시장을 독립하지 못해서 지금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메모리 시장 독립했는데 하웨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내수 시장뿐만이 아니라 흔히 말해서 남미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로 자신의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럼 엔비디아가 우리 이제 미국엔 다 팔았고 한국도 팔았으니까 아프리카에도 팔아야지 그랬는데 이미 하웨이 쓰고 있는 거죠. 또는 그러니까 미중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자꾸 싱가폴도 지금 조사 들어갔잖아요. 미국 정부에서 싱가폴에 수출된 것이 엔비디아의 칩이 중국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중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 엔비디아 칩은 중국뿐만이 아니라 중국 매출이 지금 그래도 엔비디아 여러분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수출 전면 금지하고 싱가폴이나 이쪽도 수출하지 마. 엔비디아 칩. 그러니까 미중 갈등이 되게 강화될 수 있는 거죠. 이러면 흔히 말하는 갑자기 지금 여의도에서 서울, 경기도, 대한민국으로 커졌던 이 시장이 다시 줄여. 경기도 이상은 팔지 마. 이렇게 될 수가 있는 위험 요소는 있어요. 이것이 단기간의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갈등이 엔비디아의 미래를 좌우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힘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전략을 내놓을지는 보셔야 된다는 거죠. 딥시크 그럼 AI 최대 수혜자 기업 중 하나가 하웨이죠. 하웨이고, 그리고 또 다른데 방송 보니까 데이터 센터도 거기에 좀 해당된다고요? 그렇죠. 데이터 센터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짓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네트워크 장비들, 에너지들, 전기들 계속해서 다 수혜주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올해 보십시오.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에만 2025년에만 데이터 센터에 850억 달러를 쓰겠다 그랬어요. 데이터 센터에만 850억 달러. 그랬더니 구글이 우리는 750억 달러. 그랬더니 메타가 650억 달러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데이터 센터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납니다. IEA,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가 매우 오래전에 2024년 1월, 작년 1월입니다. 1년 전에 앞으로 에너지 수요가 AI 때문에 그때 AI가 이렇게 또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2024년 대비 2026년 전기가 딱 2배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 그건 뭐냐면 데이터 센터가 2배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배라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IEA가 2024년 1월에 2026년까지 필요한 데이터 센터가 2배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딥시크 발로 더 가속화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데이터 센터는 더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주식을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전혀 아티스트 네트워크라든지 여러분 들어보시고 그 주가들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즉 여기에 네트워크 장비들 끼워주는 데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밸류체인들, 에너지와 관련된 밸류체인들, 그리고 그리드망, 그 전기망들 배송하는 망, 이런 거에 대한 밸류체인들은 요즘 계속해서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것은 초기에 고속도로가 깔릴 때 이 고속도로를 건설할 수 있는 건설사라든지 여기 들어갈 콘크리트라든지 철근이라든지 아스팔트에 들어가 관련된 밸류체인들이 성장했던 거하고 동일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기업에서 좀 투자 기회를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방송 보니까 딥시크는 AI 태무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고, 그럼 딥시크는 이걸로 돈 벌 생각이 없는 건가요?
딥시크 자체는 스스로 돈 벌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딥시크 창업자의 철학이에요. 아니, 창업자 돈이 엄청 많나요? 네. 그 모회사가 하이플라이어라고 해서 캐피탈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네. 헤지펀드입니다. 아, 그래서 퀀트 트레이딩이라는 걸 통해서 네. 이제 알고리즘이나 수학적 모델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떼돈을 벌었고요. 그 떼돈을 번 걸 가지고 이미 A100도 10,000개를 샀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회사를 만들어서 일종의 자회사죠. 그것이 이제 회사 이름도 딥시크입니다. 만들어서 한 200여 명의 지금 연구진들을 모아놓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정말 의미 있는 제가 보기에는 혜성과 같이 나타난 대단한 큰 리더십을 갖고 있는 친구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미국이 지금 앞서 나가고 있고 미국이 AI 부분에서는 창조 기업 창조하고 있고 선도하고 있고 우리는 모방하고 있고 후발이다. 근데 이 모방하고 있고 후발하는 업체가 창조의 대열에 끼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기술력이고 하나는 도덕적인 존경감이다. 그 생태계에서 우리는 도덕적 존경감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니까 언제나 모방하는 업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생태계에 기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수많은 전 세계에 있는 AI 연구자와 개발자들이 정말 딥시크의 연구자들은 훌륭하고 인류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했어. 이러한 것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자신들의 구성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잖아요. 월급은 많이 주겠지만 우리는 스탁옵션 못 준다. 우리는 돈 벌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근데 대신 뭘 주겠냐? 여러분들이 여기에 일했다는 것만으로도 평생에 어딜 가든지 간에 도덕적 존경심을 받도록 해주겠다. 이러한 리더십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뽐뿌해가지고 밤새 막 일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근데 도덕적 존경심이라는 게 좋아 보이는 단어이지만 근데 그런 거죠. 예를 들면 클로버 X에 있는 사람들 그 휴먼 피드백 이걸 가지고서 막 6개월 동안 씨름하면서 답도 없이 막 헤매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풀어줄 수 있는 방정식이 딱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딥시크에서. 그걸 적용했더니 자기네들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바꾸고 버려요? 그러면은 갑자기 안 되던 것들이 막힌 것이 진짜 확 풀린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반중 정서가 있던 뭐가 있던 거 안에 고마운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 고마움을 느낄 수, 표할 수 있다는 건 제가 어디 가서 막 사람들이 저한테 고맙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뽐뿌되겠어요. 이것이 제가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남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존재가 됐다라는 것. 이것이 도덕적인 어떠한 존경심인 거고, 도덕적인 우인 거고, 그때에만 리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방자에서 따라가는 사람에서 판을 이끌 수 있으려면 존경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똑똑한 사람들, 일 잘하는 사람들이 존경받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인류에 기여하기 위해서에.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오픈 AI도 상처를 많이 받았다잖아요. 직원들이. 우리 오픈 AI 만든 오픈 AI 창업 정신이 그랬거든요. 인류에게 기여하겠다. 그래서 비영리로 시작했는데 우리는 영리로 전환해서 하나도 공개 안 했는데 회사 이름만 오픈이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언론들이 지금 보도하는 것이 오픈 AI에 있는 연구진들이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기 딥시크는 저렇게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워낙 가격을 저렴하게 하고 이것이 운영되는 칩 같은 경우도 하웨이 칩은 엔비디아 칩보다 받으니까 테무가 어디에서 승기를 하냐면 테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어요. 한국도 확산이 됐고 미국도 확산이 됐고 유럽도 확산이 됐지만 확산이 된 데에서도 어디에서 더 사람들이 이 테무를 많이 쓰냐면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테무 쓰는 사람을 제가 같이 평가절하는 건 아니에요. 가처분 소득이 낮은 사람들, 가구들 가처분 소득이 낮은 GDP가 낮은 국가들일수록 더 많이 써요. 원래는 못 쓰던 사람들이 쓰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르헨티나는 AI 광고가 안 되고 싶겠어요? 브라질은 안 되고 싶었겠어요? 이런 나라들이 그래 이걸로 쓰면은 우리도 우리 경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구나.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겠구나. 우리 사무직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겠구나. 우리에게도 AI 서비스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것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다는 왜? 접근성이 얘기했던 허들이 있었던 것에서 접근성이 풀린 거예요. 너무나도 여러분 이거는 우리도 전기 쓸 수 있는 갑자기 우리 마을에도 전기 불빛이 들어오면 옆집 마을 갔더니 전기 불빛이 들어와요. 그럼 우리 마을 전기 안 엮시겠어요? 근데 그런 게 너무 비싸서 택도 없이 비싸서 못 썼는데 어떤 국가에서는 택도 없이 비싸서 전기를 갖다가 공급을 못해서 마을마다 저녁에 촛불 켜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가격이 낮아진 거예요. 이것이 제가 테무 효과라는 거죠. 전 세계가 유사한 서비스를 제조된 서비스들을 갖다가 즐길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던 소비 뭐 이런 부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전 세계가 동일한 서비스 그러니까 제조된 제품에 접근권을 갖는다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AI에 대한 접근권을 평등하게 가지고 왔다. 이런 부분이 뭐 그래서 일부에서는 AI의 민주화 뭐 이런 단어도 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테무와 같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오픈 AI, 딥시크 위로 가면 이제 미국과 또 중국이 있는 건데 딥시크의 등장으로 미중 패권 전쟁도 앞으로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나요? 엄청나게 첨예해지겠죠. 왜냐하면 중국을 제외한 미국 전체가
중국과 대결하고 있었고 사실은 중국이 이제 중동에 먼저 진출하려고 했었죠. 중동,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레이트나 이런 데 진출하려고 하니까 미국이 태클 걸어서 마이크로소프트 너네가 가서 투자해. 그랬더니 한국의 네이버도 우리도 가서 할게. 이러면서 사실은 중국의 진출을 계속 방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 딥시크를 매개로 하웨이하고 딱 페어링을 져가지고 저렴한 비용으로 또는 차관 형식으로 해서 지금 AI 실크로드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또는 AI 1대1로라고 표현할 수 있죠.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남미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중국 AI 진영이 엄청나게 사이즈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확대를 막으려고 미국이 나설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기업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빅테크라든지 AI 모델 업체가 야 브라질은 우리가 가자. 뭐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서 중국이 먼저 들어갈 수도 있어서 지금 싸우고 있죠. 비아디가 지금 중국 브라질을 완전히 공략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대단히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전 세계로 확대될 가능성은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